동영상 강의가 30분이 넘으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갑자기 끊었습니다. 아까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에서 소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청 절차를 거쳐서 역시 이 불이익한 어떤 처분이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소송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징계처분이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소청 제기기간이 30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쳐서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소송 대상이 뭐냐? 이것도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행정심판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 행정소송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그 행정소송.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어떤 비위로 인해 가지고 장관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소청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서 했더니 기각재개를 받았다. 그럼 기각재개라는 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 그다음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각 결정이나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사람은, 이 공무원은 자기의 어떤 그 이익 구제가 되지 않은 거죠. 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처분에 그 취소를 했는데, 취소 청구한테 된 기각결정,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을 소송 대상을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 법원의 행정소송 대상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런 소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직 3개월에 징계 처분했고 여기에 불복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정직 1월로 감경하는 어떤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직 1월로 감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직 1월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송 제기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직 3개월 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된 거죠. 정직 3개월 일부가 취소다.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 중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정직 1월,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1월, 원처분 3개월에서 2개월이 취소되고 1개월 남았으니까 그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1개월 처분이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정직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정직 3개월을 감봉 3월로 하는 그런 처분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대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나눕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판례부터 보면은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 하는 것이나 정직 3개월에서 감봉하는 것이나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을 봅니다. 위에 정직 3개월을 정직 1월로 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 취소라고 본다면, 정직 3개월을 감봉으로 하는 것은 질적인 일부 취소다 이렇게 봐서, 역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직 3개월 중에서 일부 취소도 남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소송 대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봉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판례에서 그렇고,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도 박준선 교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면,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하는 일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원처분을 그렇게 보는 건 맞다. 일부 취소된 거니까 남은 원처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직 1개월 처분을 소송 대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정직 3개월을 감봉 3개월로 바꾼 것은, 이건 완전히 앞에 있는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새롭게 감봉 3개월에는 처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필요로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 3개월이라는 이 재결 처분을 소송 대상에서 법원에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법원은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하나, 아니면 정직 3개월을 감봉 3개월로 하나, 위에 거는 양적인 일부 취소, 밑에는 질적인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지금 동일하다 이렇게 봐서 원처분주에 따라서 아까 말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 정직 1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 감봉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나온 김에 그 관련 사례 연구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17 통합된 사례, 통합된 뭡니까? 이게 강의 자료에 65페이지에 17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17-6 국공립학교 교원 갑은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교육인적부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제기를 받았다. 기각제기를 받았다는 건 해임 처분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각제기를 받았으니 자기가 권리구제가 못돼서 당연히 항고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이런 것인데, 원처분주의니까 이 경우에 원처분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죠. 기각제기, 소청심사위원회냐 교육감이냐, 피고가 교육감이 되느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소송돼서 원처분주니까 원처분을 한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기각제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소송 대상이다. 이걸 꼭 해두시고,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해임 처분이고 피고는 교육감이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용제기를 했다면 교육감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인용제기라는 것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원갑은 자기 권리구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교육감이 해임 처분이 옳다라고 하면서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결론은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까 말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어쨌든 그 제기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교육부 산하에 이렇게 같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의사는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갑은 자기가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의 제기를 불구해 소송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 소청 같은 행정심판의 제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 의사의 통일성,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소청이나 같은 행정심판 절차는 자율적인 어떤 그 통제기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정을 했는데 그걸 불복하고 이러면은 의사통일이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17-2 보면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갑은 학교 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교육인적정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심사하였으나 신청하였으나 기각제기를 받았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아까 국공립학교 교원갑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사립학교 갑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 받은 것은 이 해임 처분은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사립학교의 학교 법인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행하는 공권리 행사가 처분인데 사립학교 학교 법인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이거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립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부 장관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같이 소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기각 제기를 받았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제결은 요거는 행정청이 하는 합의제 행정청을 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요게 기각 제결은 처분이 돼요. 따라서 항고소송은 당신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비관한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해야 하니까 처분을 한 거는 누구냐 하면은 학교분의 해임 처분은 처분이라는 말을 썼지만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대상이 안 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제결이 비로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기각제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용제기를 했다라면 학교법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위의 부분에는 교육감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게는 해임 처분하는 학교법인은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법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행정조직법을 쭉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관한 어떤 기초 지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뒤로 다시 갈까 16번 앞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장 갑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게 이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제 이게 사실관계인데, 자, 우선 지난 시간에 그걸 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안에서도 이건 좀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은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공무원 갑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그 갑이 소속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면 그 행정기관 장은 그 사실 인지하고 징계를 만약 하고 있었다면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속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부터 통보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개시됐다 또는 조사 개시됐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그 공무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반드시 징계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서울특별시장 갑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감사원은 징계 요구권자, 우리 기억합니다. 징계 요구권자는 예를 들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소속장관, 6급 이하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소속기관장이다. 이 원칙을 하고, 그러나 감사원도 공무원법이나 공무법이 정한 어떤 징계 사유를 확인했을 때 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했는데 서류 제출을 게을리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정직으로 정해서 징계 요구를 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하면 파면 징계 요구를 한 경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파면을 징계 요구를 하면 임용권자나 그 소속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징계 의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뭐 인사혁신처장이나 누가 또 감사원에 통보를 해야 되고, 원장이 보고 그 징계 의결의 내용이 만약에 파면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집권상급기관이 뭐 없다면 또 그 중앙징계위원회 되겠습니다만 집권상급기관에다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면 징계 그렇다는 이야기, 일반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이 감사원에 이 정직으로 징계를 요구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가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파면 징계와는 달리 파면 징계는 복잡, 그것도 그 의무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 파면 징계 외에 일반 그 정직에 관한 그 정직이나 감옥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그 징계 요구를 받아도 받은 기관이 이 경우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장이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감사원에서 그 징계를 받고 불복해서 재심의 요구했더니 기각당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행정법원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거기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 합니다.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64페이지 밑에 그 감사원법인데 40조에 보면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당사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되고 있으니 징계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재심의했고 그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면 이 40조 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행정소송을 여기 따라 제기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여기에 있어서 법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원 징계 요구를 우리가 법원에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우리 그 소송 요건을 배운 이야기했는데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대상 적격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소위에 관한 문제, 제일 중요한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안 같은데 과연 이 처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공권력 행사,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 영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감사원이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볼 때 감사원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했다. 정직 징계 요구를 했다. 그럼 만약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징계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면 없던 의무가 생겼으니까 서울특별시장 갑에 대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니까 그걸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징계 요구만 하지 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고 어떤 징계 과정에 있는 하나의 중간의 어떤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에 정직 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 갑에게 뭔가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여기 2번 문제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무원 그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을에 대한 징계 요구니까 그 징계 요구를 받은 을 입장에서도 단순히 감사원의 징계 요구만으로 자기의 어떤 권리의무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 서울특별시장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나중에 그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예를 들면 뭐 정직이라는 징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가 생기지 않는데, 서울특별시장 갑이나 또 서울특별시 공무원 을이나 자기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는 바가 없으니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서 법원에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40조의 이제 2항의 2조는 이 감사원의 재심 판결에 대해서 감사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소송 항상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소송 요건을 갖춘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재심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감사원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어떤 그 행정 주체가 다르죠. 서로 상이한 행정 주체의 기관 간의 어떤 기관 소송을 인정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따라서 이 경우에 이런 이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송 요건이 당연히 있을 것을 전제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하고, 따라서 1번, 2번 문제는 서울특별시장 갑 서울특 공무원 경우에는 감사원의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 갑이나 서울특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권리의무 변동을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대상적이기 때문에 서로 각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복잡한데, 우선 착안할 거는 교육부가 감사하고 사립학교법입니다. 요거는 사립학교법인 독립된 법주체죠. 이 국가기관. 아까 말한 감사원과 서울특별시 관계는 물론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이한 법주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광의로 보면은 하나의 그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3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16번의 1, 2다시 요거에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한 게 좀 있나요? 자, 이게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15번 한번 봅시다. A 초등학교 교장인 갑은 을과 불륜관계 있으면서 일과 시간에도 을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수개월간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사이가 벌어져서 을로부터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되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징계조사 과정에서 갑이 벤처 농업박람회에 을과 동행하여 돌아오면서 출장 처리를 하면서 출장비 17만 6천원 수령하고 학교 전화를 이용해서 을과 여러 차례 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갑이 공무원연금법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 제한 사유는 공금의 행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에게 퇴직금 등 총액에서 뭐 4분의 1 감액을 했다. 이렇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공부한 거 다시 되풀이해 보면 파면과 해임의 징계 종류 이렇게 놓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파면은 뭐 파면되고 나면은 공직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제한되고 해임 경우 3년 제한된다고,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지급이 감액될 수 있다. 된다. 그러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그 향응을 수수했다, 향응이나 금품 수수했다거나 지금 이 사안처럼 공금의 행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공금의 횡령 유형으로 징계 해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17만 출장비, 그 다음에 뭐 학교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화비겠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해임된 그 사유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됐다는 겁니다. 징계 절차였고, 징계조사 과정에서 더불어 추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의 횡령 유형으로 징계 해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속해 있지만 과연 이게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공금 횡령 유형이 있다고 해서 요것만 만약 공금 횡령 유형으로 이렇게 딱 징계가 됐다면 이건 확실하게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징계 사유가 많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가지고 해임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이 고소가 되지 않고 단순히 출장비 17만 6천원 수령, 그 다음에 뭐 사무실에서 사적 전화를 통했다, 이런 걸 가지고 해임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공금 유형이 대단히 커서 어느 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금액만으로 바로 해임 사유가 됐다, 이렇게 볼 정도에 이르러야 이 퇴직급여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공금 횡령 유형이 조금 일부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징계 사유가 있고 그것이 더 큰 거고 결정적으로 해임 사유가 된 것은 그 사유 때문에 됐다, 이런 정도에 이른다면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1번 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은 맥락인데 갑은 해군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12년 1월 달에 보통 군사법원에서 요게 뭐 해군 병원 소유의 뭐 11만 960원 상당히 크리나 이러한 것을 재물을 임의로 처분해서 횡령했다, 이런 업무상 횡령죄와 폭행죄 등의 경합범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 받았으면 이 공무원에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게 문제됩니다. 지금 우리 보면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있었고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가 재직 중에 발생하면 당년 퇴직 사유라고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년 퇴직 사유라는 것은 어떤 그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처분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벌금 500만을 횡령죄로 우리 벌금형 같은 경우에 여기 법정에 나와 있죠.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범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당년 퇴직 사유가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니까 당년 퇴직 사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 폭행죄 경합범으로 벌금 500만 원 받았다 했거든요. 경합범이라는 건 이제 형법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 사람 한번 처음에 여러 개의 범죄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에 합해가지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제 경합범 선고입니다. 그게 이제 형을 정하는 그 방식의 형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죄를 한번 재판을 받는데 그 죄가 여러 개다라면 그 여러 개의 죄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선고됐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형이 선고되니 이 500만 원이 업무상 횡령죄와 폭행죄 경합이 되어 있으니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는 부분이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폭행죄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저게 아까 말한 당년 퇴직 사유가 되는 거는 이 업무상 횡령 배임해서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당년 퇴직 사유가 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당년 퇴직은 임용권자 의사 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나쁜 방향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업무상 횡령죄와 폭행죄를 경합해서 500만 원 받았으니 업무상 횡령 부분이 그 부분은 벌금이 얼마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이래서 이런 경우에 당년 퇴직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014년에 117 국가공무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전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경합범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년 퇴직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2014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또 안 한 게 있나요? 뭐 조금 이제 그 외에 뭐 12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인 공무원이 정교조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 볼 때는 공무원이면서 특히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데다가 특히 교육자가 학교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에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공무의 집단행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적 단지 비결 사회자유가 보장되고 있던 헌법 정신에 비춰본다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법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일치하시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을 좀 지지하는 듯한, 밀어주는 듯한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소수 의견은 또 뭐 있다고 했죠? 이 공익에 반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했죠. 엄격하게 해서 그 단체, 공무원 그 집단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국민 전체 이익을 택하지 않고 공무원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리고 직무전형 업무를 혜택했다. 이런 경우에 까지 가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다. 뭐 이런 소수 의견이 있다.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회를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잠깐 이야기하면, 신고에는 뭐 총론에 보면 자기관계적 신고, 이제 그 중에서 금지 해제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신고를 통해서 금지되든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신고가 있고, 그 모든 신고가 좀 일단 신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금지를 해제하는 그 신고는 사실 허가부재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헌법에 보면 집회 같은 경우는 허가나 검열제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 금지가 되어 있죠. 헌법에 집회 같은 것을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회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만약에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 신고라는 것은 집회를 해야 비로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경찰이 그 치안 질서 이거를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집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라, 이런 의미의 신고이시지, 정보 제공적 의미 신고이신 것이
신고를 해야 비로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굉장히 크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예요. 집회 신고가 허가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회 신고는 정보 제공적 신고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산 명령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20조에 보면 60페이지 있는 집회 등 시위 해산 보면 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해산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말 그래 되면 그 사실은 신고제가 허가제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 해산을 할 때는 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어떤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때 해산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사안에 13번 같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타인이나 공공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인가.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좀 재미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나면은 공지에 한번 올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무원법을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공무원법, 공적시설법 중에서 공무원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